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치 내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한쪽으로는 우한 코로나랑 싸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중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는 게 이제 아주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혹은 이 싸움이 어떤 그 분수령을 넘고 나면 아마 이 중국이나 한반도에 대해서 좀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도와주시는 덕에 백모 세뇌 탈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우한 코로나 좀 보죠. 일단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은 경제적 뇌사 상태, 이코노미 코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미국의 사망자 수는 한풀 꺾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2,000명대보다는 오히려 1,000명대로 보이고 서유럽도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제활동 정상화는 이제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글쎄요 한 8, 9월쯤 되지 않을까. 이유는 뭐냐, 치료법이 좀 더 발전하거나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빨리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이 경제활동이 정상화돼야 세계 경제가 숨을 쉬고 또 우리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진행 중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스페인이 6만 명이 넘고 러시아가 거의 20만 명이고 영국도 거의 진행 중 환자가 20만 명, 이탈리아가 진행 중 환자가 8만 명, 프랑스가 진행 중 환자가 9만 명, 브라질도 진행 중 환자가 9만 명, 독일이 진행 중 환자가 거의 2만 명. 이런데 중국이 진행 중 환자가 115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중국이 완전히 이제는 아무도 중국 통계를 믿지 않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가 이렇게 엉터리란 얘기는 중국이 약 2개월 동안 지난해 뭐 12월, 1월 약 2개월 동안 바이러스의 등장을 은폐하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녔다. 이거를 방증을 해주죠. 이렇게 터졌음에도 지금도 통계를 거짓말을 하는 지경이면 그때 무슨 짓을 했겠냐.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책임을 묻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너희 2개월 동안 바이러스 등장을 은폐하고 천지사방 돌아다녔잖아. 트럼프 말에 의하면 그때 제대로 알려만 줬어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입는 보호 장비를 2,500만 벌인가 사들였잖아요. 2,500만 벌. 그러면 그게 전 세계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의료 장비의 의료 보호 장비, 가운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것의 약 5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저거 엄청나게 사들였고 마스크.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감춘 상태에서 1월 달에 한 짓인데 감춘 상태에서 완전히 세계를 엿먹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너희 이 질병 터진 거 알고서 너 죽고 나 죽자 전술 쓴 거 아니냐. 한마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중국 애들 입장이 우리는 통제 동원 시스템이니까 걔들 말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이니까 버티지만 너희는 굉장히 방종과 일탈이 많은 그런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희는 타격 더 클 거야. 너희 한번 당해봐 라고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대구에 신천지 터진 게 병을 걸린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이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차피 자기들은 터졌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동원 시스템이니까 자기들은 관리 가능하다 이거지. 그럼 터졌다는 사실 숨기고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의료 보호 장비 사들이고 마스크 사들이면서 그리고 너희 당해봐라는 전략을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게 이런 생각이 서유럽과 미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통제 동원 시스템이니까 너희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유사회이니까 개방 자유사회이니까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너희 경제 한번 박살나봐라 하고서 어깃장 놓은 거 아니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중국이 앞으로 대가를 엄청 치르게 됩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면요. 정치인이 당연히 아주 대중 초강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종언되는 거죠. 세계 시장 속에서 제조업 기지 1번지로서 중국이 누려왔던 그 위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뜨겠죠. 미국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멕시코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끝나는 거가 이제 세계 때문에 끝나는 건데 사면타 블로우인데요. 미국과 관련돼서는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작년 말 올해 초였죠. USMCA. 그러니까 미국, M은 멕시코, CA는 캐나다, A는 어그리먼트.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중국의 심대한 타격이고요. 세 번째 중국의 심대한 타격이 우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끝난 겁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멕시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무슨 맨날 마리화나나 혹은 코케인 이런 마약 루트로만 나오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멕시코는 아주 그 긴 국경을 미국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 일관 운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メ멕시코와는 벌써 한 20년 되는데 딱 20년 되는데 세관 신속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FAST라는 것을 등록을 해두면은 세관을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운송회사는 CTPAT라는 걸 등록을 해두면 그 운송회사가 보낸 물품은 세관을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로 멕시코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재산권 또 영업권 이걸 보호하죠. 세계 규범을 따르니까. 네 번째로 멕시코는 중국과 시간대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어디가 뜨냐? 당연히 인도가 뜨고요. 인도는 이제 워낙에 영어가 공용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하죠. 열심히 일하고 뿐만 아니고 그 머리들이 좋아서 소프트웨어에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그 메카가 치려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90년대 초부터 일어났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당시에서 제일 지금도 훌륭한 은행이지만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 인도의 소프트웨어 센터를 90년대에 들여보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인도가 소프트웨어 메카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뜨는 데는 앞으로 북한이 됩니다. 물론 해방 이후죠. 북한은 일단 대한민국의 노하우와 파트너십이 몽땅 북한에 제공되겠죠. 저희가 그동안 익혀왔던 그런 지식, 또 그런 매뉴얼, 그런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 승인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승인한다. 또 우리가 개발해놓은 여러 가지 표준. 이게 고스란히 북한에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 안 바꾸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제도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도적 인프라가. institutional infrastructure가 여기에 모든 게 다 배 있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태와 노하우와 지식과 식견과 제도적 인프라. 그중에서 이 제도적 인프라가 퍽 하고 건너가면 노하우, 식견, 행태가 쭉 따라온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도 다 한글화되어 있는 한글로 다 되어 있는 그게 아래아 한글이든 혹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든 전부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급속하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략적 산업 분야는 여러 개 많겠죠. 소프트웨어, 플라스틱, 금융사출, 기계, 부품, 화학 이런 것들이 건너가는데 이 저희가 미국이랑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 멕시코보다 빠질 게 없어요. 육로보다 어떨 때는 해로가 훨씬 싸거든요. 여기서 뭐 LA 이런 데 건너가는데 뭐 일주일 열흘이면 배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가 저기 인천공항이 세계적 이제 허브 공항이고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보다 특히 북한과 딱 연결됐을 때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21세기 최대의 엘도라도가 한반도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터집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저보고 만약에 배팅하라 그러면 트럼프 대선 이후 그러니까 올해 11월 이후 11월 중순서부터 내후년 우리 3월에 우리 대선 전까지 16개월 사이 그 16개월 정도 기간이거든요.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면은 한 16개월 사이에 한반도 급변사 때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문재인 그 586 집단이 알아요. 제가 모르면 바보죠. 그거 몰랐다면 지금 정세현이니 뭐 그거 만약에 그 문정인이니 지금 말도 못할 소리들 막 하고 있을 텐데 요새 굉장히 말을 조심하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뭐 이번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던 없던 대승을 했는데 그걸 결국은 그거랑 상관없이 큰 판에서 이거는 딱 도가내든 쥐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목을 걸겠죠. 그래서 행여라도 트럼프가 미끄러지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친중 딥스테이트 쪽 그러니까 바이든, 오바마 계열, 힐러리 계열 이쪽 민주당 쪽이 승리를 하면 완전히 밀어붙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승리 안 하면 무슨 계획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컨틴전시는 아마 너무 우울해서 못 잡고 있을 겁니다. 승리하면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누구랑 통화할 때 6월 달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6, 7, 8, 9, 10,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네트로 5개월, 150일 동안 얘들이 아주 도발적인 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개헌을 한다든지 죽자사자 무슨 뭐 반미 행동을 하고 죽자사자 종중 행보를 하고 이거 그다음에 미국 거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북한이랑 트겠다 그런다든지 뭐 이런 거는 못 할 거다. 5개월 동안 트럼프가 어떻게 되나 봐야지. 여러분 얘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 미국은 진짜로 그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걸 굉장히 서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야말로 우리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놀아요. 얘들이. 이쪽에서는 베이징을 보고 있고 또 저쪽으로는 평양을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딱 겨냥해서 저 트럼프 저 녀석이 저게 미끄러지냐 안 내냐 저 개땡땡 이러면서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걔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심오하게 세계적 판세를 봐야 됩니다. 왜냐? 한반도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분단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요. 북핵과. 그리고 분단과 북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에 의한 서브셋이에요. 부분 집합이에요. 미중 관계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게 근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이 없으면 이게 별로 좋은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대선 이제 미국이 대선을 이제 6개월 정도 남겨놨죠. 정확하게 거의 6개월입니다. 11월 뭐 초순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니까 한 180일 남겨놨는데 이 대선을 남겨두고 지금 미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과 친중 딥스테이트 진영 간에. 그래서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정치 내전이 양쪽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는 이제 우한 코로나를 둘러싸고 일종의 정치 내전이죠. 상대방은 트럼프가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해서 미국이 개고생하는 거다. 미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뭐 중국 시스템이 좋다. 뭐 상대방은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고, 트럼프 쪽은 야 우리나라 제도 괜찮은 거야. 단 이 제도에는 이런 종류의 팬데믹이 퍽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해. 우리는 권력이 연방 권력, 주정부 권력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 막 함부로 일방적으로 이걸 규정을 못 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 그러나 우리 전통을 버리지 말고 이걸 가다듬어서 잘 가자. 이게 트럼프 진영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를 둘러싸고 이게 트럼프가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았냐 대응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정치 내전이죠.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오바마 민주당 쪽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게 생겼어요, 이게. 참고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49%입니다. 트럼프는 대개 49, 50 정도가 맥스 지지율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이 살벌한 이 편가르기 정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분열의 정치 전술을 써왔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안 찍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되고 그래도.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 안 찍습니다. 대깨 반트입니다. 대깨 반트. 대가리가 깨져도 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중간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지를 못해요. 트럼프 시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일렉토레이트, 그러니까 주권 집단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분열의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이 붕괴한 후에 저희도 이거에서 참조할 게 있다고 봐요. 뭐냐? 코알을 형성을 하고 처음에 분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끌어당기고 이게 이 북한의 자유 해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열에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당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그 다음에는 상대방 와해, 그리고 흡수. 이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분열까지만 본다면은 이거는 트럼프 전략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김무성, 유승민 또 그걸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해서 일을 가는 이유는 이 분열을 시키면서 딱 나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기둥을 확립해야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거 있어요? 미중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어요?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라는 메인스트림 문명이 있고 메인 문명이 있고 거기서 빌붙어서 비굴하게 먹고 사는 중국의 서브 시빌리제이션, 하위 문명이 있는데 감히 이 하위 문명이 메인 문명에 비굴하게 빌붙어서 따뜻한 자리 차지하고 빨대 받고 그 커온 놈들이 감히 메인 문명에 대든 사건에 대해서 메인 문명 측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중앙일보가, 동안 좀 나요. 왔다 갔다 이게 시소를 띄었으니까 조선일보가, 중앙일보가, 김종인이가, 김용호가, 김무성이가, 유승민이가, 박형준이가 단 한마디 한 거 있습니까? 나경원이가 단 한마디 한 거 있습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왜 정치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영남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낙동강 전선을 그래도 그어줬잖아요. 그리고 충청 농촌지역, 강원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그어줬잖아요.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그래도 지켜줬고 그 다음에 안보 1번지인 동두천과 김포 저쪽 그 강화 웅진 쪽에서 지켜줬고 이렇게 개판을 치는데
근데 잘 됐어요. 결과는 어떤 면에서. 조선중앙, 이 마수, 이 악마 같은 이 비열하고 이 참 정말 개쓰레기 같은 자들의 마수가 이제 미통당을 주물르지를 못한다고요. 왜냐? 원래 이 마수가 작동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뭐 오세훈이, 나경원이, 김용태 이런 것들 떠들면서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0명 당선돼야 돼요. 그래서 조선중앙이랑 해서 그것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영남에서 쓱 그 영남 자기 지역구민들의 정치 성향을 쓱 혼란시켜서 배신 때리고 여기랑 같이 해서 확 뒤집는 거예요. 그게 저 때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탄핵 때. 이게 조선중앙이 미통당을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그 떠들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엔 사실은 전희경이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그 신보라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쪽 그 이상한 소리 떠들어 줄 사람들은. 결정적인 때 이상한 소리 떠들어 주는 거. 다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조선중앙이 움직일 그게 없어요. 손이. 그럼 영남에 깃발 메고서 이상한 걸 갈 수 있냐? 영남의 당선자들이. 물론 그 당선자들은 안철수계, 유승민계, 김무성계 디글디글해요. 영남 가면. 근데 영남은 표밭이요. 초강경 보수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선자가 수도권과 이쪽에서 쳐주질 않으면 이걸 수면 위로 머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표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미통당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핸들이 삿바가 다 빠개진 거예요. 삿바가 있어야 힘을 쓰지. 다 빠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통당 지금 들어가면 된다. 낙선한 데는 아예 당 조직이 붕괴해 버렸으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당 조직을 만들면 되고 밑에 자유시민들이. 당선한 데는 들어가서 당선자를 좋은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면 된다. 간첩이 아닌 다음에 한 선거가 200~300명씩 딱 스크럼 짜면 지가 끌려올 수밖에 없다. 지가 철들 수밖에 없다.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다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트럼프가 지지율이 그래도 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 한 6~7% 올라간 거예요. 근데 50% 이상 막 60%, 70% 못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이게 그렇게 올라가려면 중간 부동층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부동층이 없어요. 딱 깔렸어요. 둘로. 그래서 저게 맥스 지지율이고 저 지지율이면은 대선에서 압승합니다. 왜냐? 공화당 쪽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열렬하게 투표하러 나오거든요. 미국은 상당 주에서 저게 되잖아요. 그 투표할 때 저걸 하죠. 미리 가서 자기가 투표권이 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 레지스트레이션. 우리 뭐 선관위처럼 알아서 통합 선거인명부 뽑아주고 화훼인지 어디인지 중국제 방화벽에 둘러싸인 중국제 서버인지 뭔지 놔두고 그것도 저희 오리지널 광주에 있는 서버 안 쓰고 여기 과천에다가 서버 하나 임대해서 뚱쳐놓고서 거기다가 모두 다 때려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나 투표할 거예요라고 신고해야 돼요. voter registration. 투표인 신고. 그 정도로 문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문턱을 이 말만 까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못 넘어와요. 그래서 저 정도 나오면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 나오면 그냥 압승해 버린다고요. 바이든과의 격차는 4에서 5%포인트 나옵니다. 바이든이 4에서 5%포인트 낮아요. 트럼프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양쪽 전선, 우한 코로나, 오바마 민주당 양쪽에 대해서 정치 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한 코로나 전선을 우선 한번 보죠. 이 렘데시버가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약이 이번 주부터 퍼졌거든요. 이번 주부터 퍼져서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렘데시버 효과에 대해서 뭐 다음 주 정도 벌써 10만 명 이상 투약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만 명 이상이 5회 뭐 7회 이렇게 투약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냥 확 드러날 거예요. 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렘데시버가 착한 짓 했네요. 이거 우리나라 신문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로열티 없는 라이센싱을 해줬어요. 5개 멀티내셔널 그 제약회사에. 그러니까 특히 저소득 국가 또 일부 고소득 국가도 오케이. 근데 저소득 국가에 제공되는 약에 대해서 우리 렘데시버가 로열티 안 받을 테니까 너희도 싸게 생산해라 해서 렘데시버가 5개의 거대
그 세계적 제약회사한테 라이센싱을 해줬습니다. 자, 착해요. 렘데시버가 아니라 그 회사 이름은 길리아드 사이언스죠. 길리앗이 그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고향이죠. 예, 그래서 좀 그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상당한 효과가 입증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렘데시버는 이제 일부의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 조기 투약할 때 더 효과가 좋다. 근데 지금은 이제 FDA가 투약 조건이 뭐냐면 혈중산소농도 SpO2 방식 기준 94% 이하. 뭐 SpO2 방식이 뭐냐 저도 모릅니다. 대충 이 용어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산소 농도가 95% 이상이면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바로 산소 농도가 떨어지자마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아예 혈중 산소 농도와 상관없이 확진받으면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그리고 부작용이 작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 치료 방법에 그런 식으로 돼가는 상황이 이 치료 방법이 안정화되고 진화하는 거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이 경제 뇌사 상태를 극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 경제 뇌사 상태를 극복을 해야 전 세계가 좀 숨을 제대로 쉬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 미국 금융계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지수는 나스닥과 또 다우 그러니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NYSE 또 나스닥 이게 전부 다 그 예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이나 투자자 쪽은. 물론 이제 그 뭐 여행, 항공사, 뭐 제조업의 일부 뭐 이렇게 현물로 다루는 분야들, 서비스 업종 이런 쪽들은 굉장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른바 우리가 요새 언택트, 그러니까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는 언택트 쪽은 굉장히 주식이 튀고 있고 이런 그 불균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가 예전 최고 수준을 거기에 육박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여유를 갖고 보면 지금 미국이 좀 타격은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이 뇌사 상태를 조만간에 극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우한 코로나에 대한 이 정치 내전, 일종의 정치 내전이고 미중 전쟁이죠, 둘 다. 그런데 그거 한쪽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번에 오바마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기는 뭐냐면 마이클 플린이라고 육군 중장 출신이고 트럼프 집권 초기 국가안보보좌관인데 FBI가 하도 쪼아가지고 그 당시 FBI는 트럼프 정부 초기 FBI는 당연히 오바마 쪽 사람들이죠. 24일 만에 사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 그 전해 주고받은 소통에 대해서 FBI와 펜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7년 2월 13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임했습니다. 이 사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17년 1월 24일 날, 그러니까 1월 24일이면 트럼프 행정부 출발 후 3일입니다. 3일 지난 날에 백악관에서 FBI가 플린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사실 한담인데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인터뷰 때 플린이 그 오바마 때 취해진 그 대러 경제 제재 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해제에 관해서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 논의했다는 사실을 애매하게 감췄어요. 이것에 대해서 FBI 측은 이게 위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FBI가 이제 위증이라고 걸고 들어오니까 플린이 2017년 12월 1일 FBI에게 고의적으로 그 정을 알면서도 이건 이제 법률적 용어죠.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거짓 진술한 것, 위증한 것에 대해서 유죄 인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이렇게 맥없이 유죄 인정 협상, 플리바게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들이 약점이 잡혀서 그랬어요. 이거 자체는 죄가 성립을 안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 잡으려고 했던 뮬러 특검조차도 2018년에
플린은 유죄를 인정했기에 징역이 없거나 가볍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뮬러 특검이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플린을 이게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실제로 이게 기소가 유지되겠냐, 유죄가 정말 나오겠냐 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플린 입장에서는 이거 법정으로 오리지널로 가도 결국 유죄 안 나온다 라고 보니까 아들, 애처로운 자기 아들 낚시 걸려 있는 거 빼주고 그래 내가 싸울게 하고 유죄 인정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케이스가. 드디어 엊그저께 5월 12일 날 미 법무부가 플린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어요. 예, 철회한 이유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1월 24일 그 플린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되는 문제 FBI 조사 인터뷰는 그 시점에서 아무 근거 없는 직권남용이었다. Had no basis at that stage. 그 시점에서 아무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 사정이 알려지면서 야 이거 오바마 이것들 악질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정을 보면 굉장히 참 그 악질입니다. 우선 첫째 이게 그래서 오바마 게이트가 된 거죠. 그 트위터 하시는 분은 그 해시태그 그러니까 샵 하고서 오바마 게이트 영어로 치시면은 줄줄이 나옵니다. 이 플린을 압박을 할 때 이 FBI가 아들을 간첩죄로 기소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 법은 엄격해서요. 간첩죄가 별것도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고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면 간첩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플린과 FBI 사이의 소위 인터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에 와라, 검찰에 와라,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이 조사가 아니었어요. 백악관에서 있었던 FBI 직원과의 한담이에요. 굉장히 루스한 대화였다고요. 신문조서 당연히 없죠, 거기에. 신문조서 저같이 이제 경찰, 검찰 자주 불려다니는 사람은 그러죠. 처음에 가면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셨나요? 네, 압니다. 변호사가 배석해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아셨나요? 네, 압니다. 다음에 뭐 진술에서 한 내용은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처음에 사인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진술이다. 이게 법률적인 거다라고.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한다며요. 그래가지고 신문 조서가 없어요. 조서가 없고 이게 뭐만 있냐면은 면담 기록만 있는 거예요. 이 면담 기록에 나온 얘기가 명확지 않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증이다라 그런 거예요. 면담 때 명확지 않게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지 않게 표현했냐? 예를 들어서 이 면담 때 플린에게 이제 FBI 직원이 물었죠. 러시아 대사에게 이제 소통하시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문제 삼아서 미국과 각 세우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러시아 대사한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플린이 글쎄요. 영어로 말하면 not really.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플린이 그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에요. 이게 무슨 정식 그 신문 조서도 아니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FBI 직원이 이제 한담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엔에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요단 서안 그 정착촌을 규탄하는 결의를 이제 또 추진될 텐데 어떻게 우리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야죠. 디머드. 용어로는 그 보고서의 용어로는 이거를 위증했다라고 물은 거예요. 이걸 위증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정이 이번에 법무부가 플린에 대해서 기소를 드랍하면서 이걸 다 까발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플린 기소 드랍하면서 플린이 어떻게 몰렸었다라는 거를 그냥 다 까발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바마 이것들이 이런 자들이야. 그러니까 공화당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어마무시해진 거예요. 이 개땡땡들 다 잡아 땡땡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바마가 이제 1월 5일 2017년 그러니까 자기 이제 퇴임하기 직전이죠. 퇴임하기 뭐 한 보름 전에 백악관 회의를 했습니다. 오바마뿐만 아니라 뭐 그 뭐 좀 흉악한 놈들 다 나왔어요. 브레넌 뭐 CIA 무슨 뭐 코미 뭐 FBI 뭐 어쩌고 저쩌고 흉악한 놈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이츠라고 그 간부 하나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바마가 플린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그 전에 2016년에 있었던 전화 기록 도청 내용을 알고 있더라 이거야. 오바마랑 플린은 원래 앙숙입니다. 이 오바마 정부 때 플린을 그 백악관 쪽에 그 정보계통에 임명을 했는데 중동에서의 그 테러 집단에 대한 그 노선을 둘러싸고 둘이 충돌했어요. 아마도 솔레이마니를 둘러싸고 충돌했을 거예요. 오바마는 그때 솔레이마니한테 돈을 막 몇억 불씩 안겨주고 이란의 미국의 저거돼 있었던 동결돼 있었던 이란 자산 막 2조 달러 이런 거 다 풀어주고 솔레이마니더러 그 이란 그 테러 대장도로 이라크에 들어가서 IS 깨라 그러고 오바마가 그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이전인지 그때 이후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종류의 스탠스를 둘러싸고 이 플린은 육군 중장이고요.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 방첩 특수작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랑 쫑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명을 일으켜서 그때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플린이 그 러시아 대사랑 통화한 내용 이런 거를 도청한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 참가했던 사람이 놀래갖고 뒤로 자빠졌어요. 지금 내일 모레 보름 후에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는 놈이 앉아갖고 그 무시무시한 FBI 국장, 그 무시무시한 CIA 국장 가지고서 쑥덕거리면서 야 플린 잡아 조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그 회의였던 거예요. 그게. 퇴임 보름 남겨두고. 이게 요번에 다 까발겨진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까지 살벌하냐. 플린이한테 롱 법안 적용하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롱 법안, 롱 액트는 뭐냐면 무려 1799년에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이미 사분화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정부의 적법한 대변인이 아닌 자가 마치 정부를 대변하는 척하고 외국인을 만나면은 롱법안으로 처벌한다라고 200년 전에 만든 법안이고 그 후로 적용도 안 된 법안이에요. 이게 왜 적용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플린한테 적용하겠다고 왜 생각했냐면 플린이 2016년에 통화할 때는 트럼프 진영 사람이지 미 행정부의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때 얘기가 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그 러시아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경제 제재 지금 부여해 놓은 거 가지고 너무 각 세우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거 좋게 풀어야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주요 후보 진영에 이런 전략 담당이니까 당연히 전화할 수 있죠. 그런 통화. 근데 그 내용을 FBI 직원하고 2017년 2월 달에 면담을 할 때 내용을 뭐 그런 통화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요. Not really.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게 위증이라고 걸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플린은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었으면 잡아 죽이려고 트럼프 뒷다리 얼마나 잡고 싶으면 2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사문화된 법안까지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앉아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주고받은 메모에 보면 플린을 해임시키는 것이 목표이냐 아니면 플린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유도해서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이 목표냐. 거짓 진술을 유도해서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이 목표냐. 이건 거의 공작 아주 악질 공작이죠. 문재인 586 집단이 이거보다 조금 착하길 빕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사악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뿐만 아니죠. 이 얼마나 플린을 이게 그 1월 초에 역정보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 초.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20일 경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그 직전에 역공작을 해요. 워싱턴 포스트에 대고
뭐라고 말하냐? FBI 측에서. 아, 플린이요. 아, 좋은 사람이던데요. 깨끗해요. 기소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플린을 완전히 방심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딱 불러가지고 야, 네 아들 러시아 사람들 만나서 뭐 금품이 좀 오간 것 같은데 너 네 아들 그 금품 오간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러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간첩으로 기소할 거야. 네 아들이 간첩으로 기소당하는 꼴 안 보려면 너 위증이라고 하는 우리의 너에 대한 그 혐의를 유죄 인정해.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게. 아주 악질이야. 이게 이번에 다 까발겨진 거예요. 어떻게 까발겨졌냐? 법무부가 플린에 대한 기소를 드랍시키면서 이걸 다 깐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팔짝팔짝 뛰면서 트럼프더러 뭐라 그러냐? 그 저기 나치고 나쁜 놈이고 나치 선동가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요. 트럼프는 또 오바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미국 최대의 저기 뭐야 그거야 저기 정치 범죄야 이러고서 하고 그래서 이게 미국 최대의 정치 범죄 The greatest political crime in history 라고 쓴 해시태그 오바마 게이트가 무려 200만 번이 리트윗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출발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사보타지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 플린을 그 참 이라크와 아프간전에서 그 개고생한 사람을 직권남용을 해서 협박을 해서 위증죄로 올가미를 씌운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잡아넣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오바마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마가 주도해서 그 회의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런 일의 배경은 뭐냐? 그냥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권력 투쟁이냐? 아닙니다. 배경에는 거대 노선 투쟁, 거대 전략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진영의 관점은 이거거든요. 러시아를 적당히 길들이고 중국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진영의 관점은 1970년에 미중 대땅뜨 그리고 1990년부터 90년경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어 온 미중 밀월 US 차이나 대땅뜨와 US 차이나 한의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US 차이나 컨프런테이션 대결 구도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중국 밟아버리고 길들이겠다. 중국 CCP, PLA,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이끄는 그러한 전체주의 체제를 이번에 와해시켜 가겠다. 이게 트럼프 정의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잘 달래가지고 순치시켜야 된다. 유화책으로 순치시켜야 된다. 이 관점이라고요. 이 관점을 가진 걸 둘러싸고 러시아랑 공모했다라고 공격한 거예요. 저희들이. 반면에 오바마 민주당 PC 좌파는 어떤 관점이냐.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는 친중 딥스테이트는 1947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전략, 1947년부터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간다. 즉 서유럽이 동맹 1번지고 러시아가 주적이고 중동은 받들어 모시고 이건 중동 받들어 모시는 건 1970년대에 이제 거기에 추가된 메뉴죠. 이 셋을 축으로 해서 국제 전략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친중 딥스테이트의 관점이에요. 이 둘이 충돌한 거라고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 친중 딥스테이트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나가는 미중 전쟁 노선, 미중 대결 노선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결, 미중 전쟁, 마가 세력과 친중 딥스테이트의 충돌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의 친중 딥스테이트 노선은 끝장났습니다. 이제 먹히겠냐고요? 안 먹혀요. 중국 쟤들 주저앉혀야 돼.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된 거예요. 물론 우한 코로나에 트럼프가 잘 대응했냐, 중간쯤 대응했냐, 못 대응했냐, 못 대응했지만 그 트럼프 책임이냐 아니면 미국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미국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저거랑 똑같죠. 총기 가지고 사고 많이 나지만 저거는 수정헌법 세컨드 어멘먼트죠.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시민의 무장의 권리를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건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다. 저는 사실은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잘 대응하지 못한 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돼 있고 권력이 실제 이런 종류의 조치는 주정부가 취해가야 되는 조치들이거든요. 연방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주정부가 기민하게 안 움직이면 작동을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가장 지저분한 것과 가장 깨끗한 것, 가장 비열한 것과 가장 고상한 것이 다 있는 나라예요. 그 말씀드리지만 뭐 뉴욕 같은데 수만 명의 홈레스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샌프란시스코 인구 딸랑 80만인데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샌프란시스코 분명 홈레스 한 3만에서 5만 될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 한 1,000명이나 있을까? 다른 도시는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자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 많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트럼프가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뭐 그만하면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 시스템이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류에 대해서 아직 가다듬어져 있지 않아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트럼프가 그 잘못 대응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중국이랑 또 잘 지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런 쪽으로 전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약 30%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에너미.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적과 적성 국가는 다르죠. 적국과 적성 국가는. 적성 국가는 적은 아닌데 적과 다름없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unfriendly state예요. 비우호적 국가. 그게 한 40% 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70% 정도가 중국을 적성 국가로 보고 있거나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끝났고요. 중국 CCP, PLA 체제 끝나가고 있고요. 한반도 개입 의지, 중국의 개입 의지 끝났고요. 그래서 북한은 하루아침에 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뭐 할 거냐? 준비해야죠. 미통당 우리가 실체를 만들어주고 영혼을 만들어주고 영혼을 구성해주고 정신을 구성해주고 파이팅을 구성해주고 조직을 구성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유보수 시민의 정당으로 만들어야죠. 전 접수한다 이런 그 기분 나쁜 용어는 안 쓸게요. 만들어 가자고요. 어차피 낙선 지역은 다 당 구조 다 빠개져 있고 당선된 데는 영남 중심 초강경 보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200~300씩만 모이면은 낙선은 낙선대로 당 조직 만들어가고 당선은 당선대로 조직을 만들면은 당선자들은 살살살살살살 끌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낙선 지역에선 우리가 바로 당이에요. 우리가 당이다요. 자, 그래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여기는 미래통합당과 두 개를 같이 가입하는 더블 멤버십 가입 양식을 씁니다. 지금 이제 내일쯤 아마 열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거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가입하면 저희는 회의를 받으니까 그래서 freecitizen.kr에/bd/10을 하시면 이런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윗부분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가입 양식이고 아랫부분은 미통당 가입 양식이고요. 여기에 팩스 번호 있거든요. 02-6716-8102로 보내주시면 미통당 부분은 바로 미통당 쪽으로 보내주고 위는 단체 가입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더블 멤버십 운동을 저희가 펼치고 있고요.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www.freecitizen.kr/S1 이거 이제 잘 아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들 또 굉장히 실력 있는 법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소송단으로 참여하고 소송 제출된 다음엔 소송 지원단이라 그래서 또 계속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한 100만 명쯤까지 우리 연말까지 서명해 보자고요. 이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www.freecitizen.kr/S1으로 되고요. 이런 모든 활동에 결국은 선거구별 또 선거보다 좀 큰 기초 어떨 때 이제 도시에선 기초가 선거구보다 대충 큰 데가 많아요. 농촌 가면은 여러 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지역 활동가 일주일에 한 이틀 한 두세 시간 보통 시간 내시고 이 여러 사람 엮어서 같이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활동하실 분들 010-6368-9901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